막고글 이유용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 두 건 중. 막고글 벽화의 주제. 도낭 막고글의 진가는 조각보다 벽화에 있는데 그 도상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불화의 몇 가지 유형은 모든 석굴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실내 장엄을 위한 장식 무늬와 그림들, 불보살상을 크게 그린 존상 벽화, 경변상도가 있다. 변상도란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어느 경전을 변상도로 그렸는가는 당시의 불교 사상과 신앙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며 그려낸 기법은 그 시대 회화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특히 불교가 널리 퍼져 국교가 되고 모든 이가 불교에 귀의하는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경전을 도해한 변상도가 나온다. 아미타열의 정토삼부경 변상도는 막고글에 154폭이 남아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 아미타경 변상도가 38폭, 무량수경 변상도가 32폭, 관무량수경 변상도가 84폭이다. 특히 극락세계로 가는 16관을 주제로 하는 관무량수경 변상도. 하단에는 연꽃 속에서 극락에 환생하는 사람과 함께 한바탕 벌어지는 환영의 춤판이 그려져 있다. 초기 석굴에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린 불전도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이 많이 그려졌다. 불전도란 우리에게 익숙한 팔상도다. 본생담의 내용은 전생의 공덕을 많이 쌓아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태자사신사후 활육무합, 구색사슴 이야기 등이 그려져 있다. 이와 아울러 막고글 벽화에는 복희와 여화, 바람의 신과 벼락의 신 같은 중국 신화의 내용도 나오고 장건의 서역 개척, 현장법사의 구법기, 장해조 절도사의 출전도 같은 실제 이야기를 곁들이기도 하고 또 공양인을 그린 공양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상상의 영축산, 실제 있는 오대산 등을 그린 장대한 산수화도 있어. 불화를 넘어 일반 회화로 확대된다. 그것도 시대마다 필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가히 사막의 대화랑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볼 석굴계요. 다음은 막고글 인솔자였던 최선화 교수의 주에 깊게 봐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막고글의 대표적인 초기 석굴은 북량시대에 개착된 제275굴이다. 다리를 교차하고 있어 교각상이라 하는 미륵상의 얼굴은 턱이 둥글널쩍한 이국적인 모습이다. 좌우 벽면에는 부처님 본생담이 다소 거칠지만 힘센 필치로 그려져 있다. 제249굴은 서위시대 석굴로 가운데 벽 감실에 부처님이 앉아있고 양옆에 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서 있는데 복도형 천장에 아주 역동적인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중 뒤를 돌아보며 활을 쏘는 사냥꾼 그림은 고구려 벽화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 제428굴은 북주시대 석굴로 원욱 스님이 여기서 의상대사 법성계로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제220굴은 초당시대 특굴로 642년 조성되었다는 제기가 있고 이를 기진한 적시가문의 공양인들이 그려져 있어서 불교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하다. 그리고 문수보살과 논쟁하는 유마거 사상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다. 제96굴은 막고글에서 가장 큰 대불이 모셔져 있는 초당시대 석굴로 막고글의 상징 건물인 구층 누가간에 대불이 모셔져 있다. 스케일이 감동적인 이상을 통해 측전무후의 뜻이 도낭에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제328굴은 초당시대 석굴로 일불, 이제자, 이보살, 사공양보살상이 있는데 그중 아름다운 공양보살상 한 분을 랭던 워너가 미국으로 가져갔다. 제45굴은 성당시대 특굴로 여기에 모셔진 보살상이 동양의 비너스라고도 불리며 관무량수경 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제148굴은 성당시대 석굴로 열반상이 모셔져 있다. 비교적 큰 규모로 열반상 자체도 조각이 뛰어나지만 석가모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십 명 제자들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고 다양하다. 제16굴은 만당시대 석굴로 규모가 아주 크고 입구에 감실이 있다. 이 감실은 제17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도낭문서가 들어있던 곳으로 현재 안에는 이 굴을 연 홍변 스님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고 그 뒤에 두 분의 제자가 보리수에 가방을 걸어놓고 시립해 있는 벽화가 있는데 당나라 시대 회화의 대표작이다. 제61굴은 5대시대 조실규익군 전성기에 조원충이 만든 석굴로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오대산을 그린 산수화가 아주 장대하고 공양인의 행렬도도 특이하다. 벗들과 함께 디지털 전시센터에서 영상을 감상하고 주차장에 내려가 다리로 가보니 대천하가 얼어붙어 얼음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윤기를 바라며 빛나고 있다. 다리를 건너 막고글 광장으로 발길을 옮기니 눈밭에 줄지어 선 백양나무 줄기가 더욱 크게 보였고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사리탑과 폐방, 일주문이 훤히 들어왔다. 성당시대 전에 제275굴 220굴 감상. 제275굴에는 좌우로 감실이 2개씩 있어서 제267굴부터 제271굴까지 5굴의 일련 번호가 문 앞에 쓰여 있다. 이곳이 남은 석굴 중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석굴이다. 북량시대 특굴로 막고굴의 대표적인 초기 석굴인 제275굴은 규모는 작지만 정면에 위치한 교각미륵상이 온화하면서도 거룩해 보인다.
얼굴 인상이 이국적이어서 불교가 서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좌우벽 위로는 감실의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고 그 아래로는 부처님 본생단과 불전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당나라 벽화 같은 정교한 맛은 없지만 그 분방한 분놀림이 오히려 싱싱하다는 인상을 준다. 제229은 초당시대 642년에 도흥법사가 조성했다고 명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제기가 있을 뿐 아니라 이곳 토호인 적시 가문에서 대대로 300년을 공양했다며 공양인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 유래가 분명하다. 남벽에는 서방정 토변상도, 북벽에는 약사정 토경 변상도, 최근 연구는 약사제를 그린 것이라고도 한다. 동벽에는 유마경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들은 1948년에 도낭연구원에서 위에 덮여있던 귀일군 시대 벽화를 제거하면서 살려낸 것이라고 한다. 상당시대 이후에 제45굴 148굴 61굴 감상. 제45굴은 성당시대에 조형된 막고굴의 하이라이트다. 일부 처이나 한의보살 이천왕의 7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보살상은 모든 중국 미술사 책에 반드시 언급되는 조각이고 많은 도낭벽화 도록의 표지를 장식한다. 보살상뿐 아니라 이 굴의 조각상은 모두 생동감이 넘치고 사실감이 넘친다. 그중 고귀한 풍모의 두보살상은 가벼운 트리방가로 우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피부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붉은 천의 자락과 금목걸이만 걸쳐진 상반신은 배꼽까지 맨살이 드러나 있어 육감적이다. 불상뿐 아니라 전실과 후실의 모든 벽면에 가득 그려진 다양한 벽화 장식들은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 복두형 천장의 경사면에는 천불이 무릎을 맞대고 빼곡히 앉아있고 전실에는 천수천 안가는 보살상과 여의륜 보살상, 후실의 관무량 수경 변상도와 관음경의 32응 신도가 불국토를 재현한 듯 전개된다. 제148굴은 성당시대 석굴로 부처님이 길게 누워있는 열반상이 모셔져 있다. 열반상 자체도 조각적으로 뛰어나지만 석가모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보살, 스님, 천인 등 모두 73분이 다양한 표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궁룡형 천장을 가득 메운 천불은 반복적인 문양의 아름다움과 조형적 힘이 무엇인지 웅변한다. 열반상 주위의 남서북 세 벽면에는 열반경 변상도가 두루마리식으로 펼쳐져 66장면이 10개 조로 나뉘어 그려져 있다. 이 석굴은 766년에 도낭의 호족 이태빈이 조성했다는 절대 연대가 적혀 있고 또 농서에 사는 이씨들이 수리했다는 수리공덕비도 있다. 제61굴은 대형 석굴로 천장이 높을 뿐 아니라 복두형으로 깊게 올라가 그 공간감이 어느 석굴보다 장쾌하다. 이 굴은 조씨귀일군 시대를 연 조의금의 아들 조원충의 적시 부인이 947년에서 955년 사이에 봉헌한 것으로 손자 조열록이 980년에 중수한 것이다. 문수보살의 신앙을 받든 석굴이어서 문수전이라고 불리는데 중앙에 2층 제단에 사자에 올라앉은 문수보살상이 있었겠지만 없어져 불단이 비어있고 배병에는 떼어가지 못한 사자 꼬리만 그대로 붙어있다. 제단 뒤 서쪽 벽 윗면 전체에 문수보살의 성지인 산서성의 오대산을 설경산수로 그려 넣었다. 동벽에는 유마경 변상도가, 남벽에는 미륵경 변상도, 아미타 경 변상도 등이 구획을 지어 그려져 있어 마치 경변상도 전시장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동벽 아랫단에는 조씨여자 수십 명이 공양 인상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공간 전체의 감도는 차분한 초록빛 색감과 천장을 가득 메운 천불상이 더욱 밝고 거룩한 분위기로 이끈다. 오대산도에는 신라사신과 고려사신이 동시에 그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막고굴 답사를 마치며 중국에 막고굴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우리 문화유산의 자부심과 자랑인 토암산 석굴암이 있다. 이것이 막고굴에 와서 새삼 느끼는 우리 문화유산의 자부심과 자랑이다. 제2부 도낭의 도보자와 수호자. 도낭의 도보자들 1호렐 스타인 도낭문서는 그렇게 발견되고 그렇게 유출되었다. 도낭문서의 발견과 수수께끼 도낭문서 피난설. 러시아의 오브르체프, 독일의 르코크, 영국의 오렌스타인. 세계의 대발견 도낭문서. 도낭문물 유산기는 공실력 있는 여러 저자들의 저서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도낭문물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벽화와 불상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세계사적 사건의 팩트를 놓치지 않고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연표는 다음과 같다. 1900년 왕울록 막고굴 제17굴 장경동에 약 3만 점의 고문원 발견혹은 1899년 1905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오브루체프 도낭에 다녀감. 1907년 영국의 오렐스타인 도낭문서 약 1만 점을 가져감. 1908년 프랑스의 폴 펠리오 도낭문서 약 5천 점을 가져감. 1910년 청나라 정부 잔존 도낭문서 약 1만 점을 북경으로 옮기게 함 약 2천 점이 산실되었음. 1912년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 도낭에 와서 유물 일부를 가져감. 1914년 영국의 오렐스타인
다시 막고글에 와서 약 500점의 문서를 가져감. 1914년 러시아의 세르게이 올덴부르크, 도낭에 와서 유물을 수집해감. 1920년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망명한 러시아 백군이 막고글에 주둔하며 많은 벽화가 손상됨. 1924년 미국의 랭던 워너가 벽화 12점과 공양보살상을 가져감. 1925년 랭던 워너가 벽화를 떼어가기 위해 다시 도낭에 왔다가 주민들의 제지로 돌아감. 1942년 국민당 정부 서북사지 고찰단을 편성해 석굴을 조사하게 함. 1944년 국립도낭예술연구소 개설, 벽화의 모사수리 보존을 개시. 1950년 중화인민의 반군 도낭을 접수. 1951년 중국 정부 도낭예술연구소를 도낭문물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상서웅을 원장에 임명함. 1984년 도낭문물연구소를 도낭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함.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현재 도낭문서는 영국의 영국박물관, 프랑스의 김해박물관, 러시아의 예르미타시 박물관 등 13개국의 43개 기관과 중국의 국가박물관을 비롯한 27개 기국, 대만 대북의 국가도서관, 홍콩 중문대학 문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오타니 탐험대가 가져온 유물 다수가 소장되어 있다. 도낭문서의 발견과 수수께끼. 도낭문서는 도사임을 자처한 왕얼록이 제16굴에 기거하던 중 쌓인 토사를 제거하려다 발견했다는 설과 왕얼록이 고용한 사경사가 담배를 피다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왕얼록에게 얘기해 발견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장경동에서 나온 문서 중 기년이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가장 오래된 문서는 러시아에 있는 56국 시대인 353년의 필사본이고 가장 늦은 시기에 작성된 것은 프랑스에 있는 북송 때인 1030년에 작성된 필사본이다. 이 장경동이 폐쇄된 시기와 이유를 처음으로 논한 사람은 폴펠리오였다. 나지옥을 비롯한 중국 학자들도 지지한 그의 설을 서하 피난설이라고 한다. 도낭문서 피난설과 폐기설. 피난설은 학계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한 연대를 11세기로 보는 것은 맞지만 서하는 불교 국가였으므로 서하의 침공 때문에 피난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나온 것이 카라한 피난설이다. 하지만 이 설도 왜 다시 꺼내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나온 것이 신성한 폐기설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귀한 것들이지 당시로서는 폐기 처분할 만한 것이 많고 응당 있어야 할 주요 경전이나 고급 불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옛 경전을 폐기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서고 개조설이 등장했다. 이처럼 여러 학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원인은 모르는 상태다. 도낭문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역사 문학 민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대한 대백과 사전 같은 사료라 할 수 있다. 한자 외에도 티베트어, 위구르어, 투르크어, 시리아어, 인도 방언, 히브리어, 서아어, 몽골어 등 10여 종의 문자로 적혀 있다. 또한 이들 자료는 한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역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는 물론 한국과도 연계된다. 이는 갑골문의 발견에 버금가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왕도사의 고민. 왕도사는 자신이 발견한 문서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을 몰랐고 이를 본 청나라 관원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리저리 샘플을 보여주고 다니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실망만 하게 된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제국주의 탐험가들이 이 기대의 먹잇감을 노리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탐험가와 학자들. 19세기의 서투르키스탄이라 불렸던 중앙아시아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렸던 중국. 신강성 지역은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장이었다. 한편 청나라 정부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아 제국주의 학자들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이 변경의 오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것이 제국주의 학자들을 실크로드 탐험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지리학과 지질학은 물론이고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는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침탈을 위해 총칼을 들이대기 전에 상인을 앞장세웠고 다음에 종교를 퍼뜨렸고 그 다음엔 학자들이 들어가 그 땅의 역사와 지리와 민속을 연구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넓혔다. 이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름의 기초조사이기도 했다. 사마랑호의 제주해역 조사.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살 때인 1875년 영국의 사마랑호가 우리나라 해심을 측정하기 위해 제주도 우도에 정박한 일이 있었다. 그때 추사가 놀란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황급히 떠나면서 두고 간 지도였다고 한다. 추사는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예일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의 한국 민속품. 또 하나의 예로 미국 예일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 민속품의 내력을 들 수 있다. 1946년에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 측 대표단 중에 문정관으로 참여한 민속학자가 있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협정단에
민속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무서운 얘기지만 그는 이때 강화도에 있는 어느 중류층 가정집의 모든 가구와 집기 전체를 구입하여 예일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이를 모두 유리 원판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는데 마치 75년 전 우리 농가의 생활상을 말해주는 타임머신 같다. 학자들은 학문적 성과와 편의를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베푸는 지원 아래 자신의 학문에 전념하며 열정을 바칠 수 있었다. 한반도는 물론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민속과 무속을 조사한 일본 고고학자 도리 류조의 뛰어난 업적 역시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의 탐사 지원. 탐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막대하지만 제국주의자 박물관, 정부 등들은 학자들의 탐사를 적극 지원했다. 그레이트 게임 혹은 인문 침략. 당시 이곳의 탐사를 주도한 것은 러시아, 영국, 독일이었다. 러시아 제국주의자 입장에서 이곳은 남쪽으로 진출하는 무대였고 인도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던 영국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루트였으며 뒤늦게 제국주의로 나선 독일로서는 신개척지였다. 러시아의 지리학자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 독일의 리히트호펜과 그의 제자인 스웨덴의 스벤 헤딘, 영국의 오렐 스타인은 경쟁적으로 탐험에 나서 사막 속의 비밀을 밝혀내는 첫 번째 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로서는 학문적 의욕이었다고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국주의가 낳은 산물의 하나로 러디어드 키플링은 이를 거대한 경쟁이라는 뜻으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게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인문 침략이었다. 지리학과 고고학은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발전한 학문이고 나중에는 민속학미술사학, 심지어는 종자 확보를 위한 식물학까지 가담했다. 러시아의 오브루체프. 도낭막고글에서 고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제국주의 탐험가는 러시아의 거물 학자인 블라디미르 오브루체프였지만 이 고사본의 가치를 몰랐다. 그가 가져간 이상자의 문서는 9년 뒤 1914년에 세르게이 올텐부르크라 도낭을 탐사하면서 가져간 유물들과 함께 예르미타실 박물관의 굴지에 도낭 문물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다. 독일의 르코크. 도낭 문서의 발견 소식은 투르판에 머물고 있던 독일의 동양학자이자 고고미술학자로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굴의 벽화와 쿠차의 키즐 석굴을 조사하고 뜯어간 알베르트 폰 르코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함의에 있던 그는 도낭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상사이자 선배인 독일의 인류학자 알베르트 그린베데를 맞이하러 카슈가르로 가느라 도낭에 가지 못했다. 오렐 스타인. 왕도사가 도낭 문서를 발견한 지 7년이 지난 1907년 초여름 영국의 오렐 스타인이 도낭에 와 무려 1만 점에 달하는 도낭 문서를 영국으로 가져감으로써 서구 사회에서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악마라는 비난을 받고 고대 오아시스 도시들을 발굴하여 동서교류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해낸 위대한 탐험가이자 학자로서의 명예가 가려지게 되었다. 도낭의 온스타인.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과 곤륜 산맥 사이로 난 실크로드 서역 남로를 따라 호탄, 니아, 누란 지역을 조사하고 도낭을 거쳐 감숙성의 하서주랑과 내몽골의 서아시대, 유적지인 흑성까지 가는 제2차 탐사를 위해 인도를 떠나 탐사를 계속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스타인은 동상으로 발가락을 잘라내기도 했지만 누란 유적지에서 수많은 유물을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나서 급식과 휴식을 위해 도낭에 도착한 뒤 탐사협조를 구하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막고글에서 다량의 고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모든 학자는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한 욕심이 있으나 스타인은 이것이 지나쳐 무력에 가까웠다. 130파운드로 고문서 1만 점을 가져가다. 우여곡절 끝에 왕도사가 장경동에서 꺼내주어 오렐 스타인이 가져간 도낭 문서. 약 1만 점은 전체 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도낭의 도보자들 이폴 펠리오 도낭 문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불세출의 서지학자 펠리오 김의 박물관과 동양학자 샤반 펠리오 탐사단의 출발 도낭의 온 펠리오.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 펠리오가 엄선해간 5,000점. 펠리오는 20대에 이미 13개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적어도 어학의 천재였다. 중국어는 중국 사람처럼 구사했고 상당한 한문 실력도 갖추고 있어 한문 고전도 독파했다. 한마디로 그는 불세출의 동양학 서지학자였다. 펠리오는 러시아의 오브루체프나 오렐 스타인과는 다르게 특유의 사교술로 장경동 안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도낭 문서를 일일이 펼쳐보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000점을 따로 골라서 가져갔다. 그래서 도낭 문서의 엑기스는 다 프랑스에 있다고 말하곤 한다. 펠리오가 가져간 도낭 문서는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비단 그림과 견직물은 세계적인 동양 박물관인 김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해 박물관과 동양학자 샤반. 김해 박물관에는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물을 비롯한 동남아 제국의 미술품 약 45,000점이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는 19세기 초부터 동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는 1814년에 이미 중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19세기 말에는 펠리오의 스승이기도 한 에두아르 샤방 같은 대학자가 탄생했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를 불어로 번역한 중국통이었다. 에두아르 샤바는 1889년 중국 북부지방을 4년간 조사했고 1907년 2차 탐사단의 단장으로 동북삼성, 만주 일대의 유적을 조사하면서 길림성 집안에서 고구려 사년화총을 발견하여 고구려 고분 벽화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